거예요, 이거. 이거는 이제 제일 많이 해 먹는 게 주로 회로 이제 많이 해 먹어요. 회로선, 조개로선 이거 아주 최고로 이제 알아요. 북방대 합과 서식 환경 비슷한 접시 조개도 강릉 앞바다의 맛이죠. 지금 조개가 살이 제일 많이 올랐을 때예요. 그래서 조개를 잡고 이제 6월달 되면은 6월달에는 이제 오징어, 그물로 잡는 오징어 그때가 이제 제철이니까 그때는 오징어 잡고 또 가을로 주로 가을에는 가자미 같은 거 잡고 그래가지고 겨울에는 또 도루묵 나면 도루묵 잡고 제철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철마다 다양한 먹을거리 내어주는 바다. 이만하면 살만하다는 것이 이런 거겠지요. 조개잡이 배가 일찌감치 조업 끝내고 떠나면 강릉 앞바다 찾는 이들은 해녀들입니다. 공부 상관을 했지라. 그나 이런 맥주 여기는 뭐 성기 안에 가스가 들어갈까봐 가에 떨어진다고. 야 어제 저 형아는 뭐냐 머리에 모자에 가시가 볼살도 떴지. 아이고, 그래 그 형하고 나하고 달리거든요. 아이고 뭐 들어가면 고기도 댕기지 골비도 있지 뭐 별이 별게 다 있거든. 길 구경 다 하거든. 뭐 바다에 방구에도 뭐 해초 같은 게 뭐 아주 이래 그런 모습도 보고 이래 보기 좋지 뭐. 별의별 게 다 있다는 바다. 해녀들이 완전 무장하고 나섰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드나드는 마을 앞 바닷속. 해녀들에게는 농부 텃밭 같은 곳이죠. 우리 집 안방처럼 훤히 꿰뚫고 있는 바다. 한번 들어갔다 하면 깊은 바위 틈에서도 성게 서너 개는 거뜬히 캐내는 실력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다에 몸 맡긴 채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50여 년 흘렀습니다. 부표에 달린 끈 하나 의지한 채 쉼없이 반복되는 물질. 금세 지치는 고된 일이지만 바지런 떤 만큼 거둬가는 기쁨 안겨주니 떠날 수 없었지요. 어머니, 오늘 뭐 잡으셨어요? 오늘 성게하고 섭하고 섭하고? 두 가지밖에 안 잡았어요. 뭐 잡을 때가 기분 제일 좋으세요? 뭐 잡을 때가 기분 제일 좋으세요? 뭐 해삼도 잡을 때도 기분 좋고 전북하면 전북할 때도 기분 좋고 뭐 온단 성게 많이 하면은 기분 좋고. 오전 내내 바다에 있던 해녀들이 하나 둘 무트로 나옵니다. 쉬지 않고 움직였더니 목이 꽤나 탔나 봅니다. 시원하지 형님. 모자 다 떼져가 시원하지. 병에 먹으면 힘들잖아요. 여기서 먹어야지 많이 먹고 잘 먹을 수가 있거든요. 너무 힘들어. 조갈이 나도록 일한 덕분에 그물이 한가득입니다. 이만큼 괜찮아요. 총각 이만큼 해서 총각 이만큼 통을 떠다가 줬어요. 저녁 반찬거리도 해결했습니다. 김장루 때 넣는 청각. 그 많이 잡으셨어요? 아유 말 못해 요만큼 떠다. 뭔가 반찬 하려고 요만큼 떠다가 줬다고. 요건요 쌀마도 먹고 또 면탕도 해 먹고 구이도 해 먹고 이거는 뭐 먹고 싶은 대로 요건 해 먹으면 돼요. 요거 진짜 맛있는 거래요. 요거. 요건 진짜 자연상이다. 강릉 바다가 내어준 자연산 홍합입니다. 바다와 인연 맺고 살다 보니 어느덧
70 노인 다 됐습니다. 문어는 그냥 우리 집 가도 하지 않을까? 거친 바다에서 보낸 세월 녹록지 않았지만 또 그만큼 강해질 수 있었지요. 사람이나 막하네. 지루하리가 야. 우리들은 이거 뭐 안 하면 할아버지는 나 연세가 많으니 뭐 이제 돈 벌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용돈 쓰고 돈 좀 많으면 쌀도 사고. 이는 뭐 자연 나 자연서 해녀, 이름대로 바다를 떠나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날 오후 마을 해변에 맛있는 냄새가 퍼집니다. 아니 빨리 오게 얼른. 물에 갔다 왔는데 배고픈데 얼른 함께. 동네 안악들이 해녀들을 위해 소박한 점심 한 끼 마련한 것이죠. 홍합으로 끓인 매운탕에 해녀들이 잡은 성게도 차려냈습니다. 젊어서 자식 키우고 여태껏 일해 먹고 살게 해주는 바다가 있어 좋습니다. 50년을 작업해서 우리가 먹고 사니까 우리 농사 한 가지야, 농사. 이거 물에서 아무것도 없으면 우린 정말 굶어 죽는 행복이야. 돈벌이가 없었어. 이제 이 나이 먹고 우리가 어디 가서 뭘 하겠어. 뭐 써주지도 않는데. 이거 돈 고관이지. 나가면 벌 쓰니까 고관이야. 돈 고관이라니 바다가. 넉넉한 곳간 같은 곳, 해녀들의 바다는 마르지 않습니다. 강릉의 대표적인 항구 주문진항. 새벽에 나갔던 배들이 들어오면서 활기를 띱니다. 싱싱한 해산물은 사람들 불러 모으죠. 주문진항 명물 오징어를 비롯해 여름철에 맛볼 수 있는 각종 해산물이 넘쳐납니다. 동해안 문어도 한 자리 차지했습니다. 동해안 문어는 이렇게 낙지로 잡는 문어라서요. 맛있고 싱싱하고 이렇게 보다시피 이렇게 좋아요. 한 번 맛보면 잊을 수 없어 또 찾게 된다죠. 어저께 와가지고 밥에 사서 하나 먹고 오라 그래서 또 온 거예요. 강릉 앞바다에서 문어 건져 올리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문어잡이 배는 어두운 이른 새벽에 바다 나갈 준비합니다. 문어 잡기 시작하면서 임봉준 씨의 하루도 빨라졌습니다. 문어 야간 새기 때문에 일찍 나가야지 몇 마리 더 잡기 때문에. 바다로 나간 지 30여 분. 임봉준 씨는 낚싯줄 풀어 수심부터 잽니다. 그리고 붉은 표시등 부표에 끼워 어두컴컴한 바다에 던져 바다 상태부터 살핍니다. 물의 흐름을 보는 거죠. 물이 얼마 흘러가는지 그 이제 넷도 표시하는 거. 그 표시를 왜 하시는 거예요? 물이 안 가기 때문에 문해가 못 잡니다. 문해가 이게 낚시를 꾹 끊어야지 합타게 두그리지. 임봉준 씨는 준악으로 문어를 잡습니다. 문어의 성질을 파악해 만든 맞춤용 미끼가 바로 문어 낚시의 비법입니다. 미끼는 화려한 장식과 돼지 비계로 만드는데 비계 냄새와 장식의 움직임을 보고 문어가 달려들기 때문입니다. 문해 이제 욕심 많아가지고 꾹 끊으면 문해가 무조건 합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해놓은 거. 돼지비계는 이거
왜 그 쓰나냐 뭐 이제 문어가 이제 타게 되면 요거 파묻는 바람에 문어가 좀 오래 붙어 있다고. 돼지비계로 낚시하는 어부들은 문어를 잡는다고 하지 않고 탄다고 합니다. 문어가 바늘에 있는 미끼를 무는 것이 아니라 낚싯바늘에 올라탔다가 잡히기 때문이지요. 해안 따라 돌이 많은 동해안은 문어가 사는 최적의 공간. 돌 틈에 사는 문어 유혹하려면 물의 흐름 봐가며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낚싯줄에 신호가 온 모양입니다. 마침내 모습 드러낸 동해의 귀한 문어. 새벽에 나와 이제 한발 잡이야. 오래 기다린 만큼 기쁨도 큰 법. 어부에게 이보다 더 짜릿한 순간이 또 있을까요? 조그마한 게 한 마리 타는 거 아닌데. 이번에도 문어가 돼지비계 위에 올라탔나 봅니다. 떨어질세라 조심조심 줄을 당기니 돼지비계에 홀려 눈치 못 챈 또 한 마리 문어 어부 손에 낚였습니다. 갖고 나온 미끼도 떨어지고 날도 밝았습니다. 그런데 어제보다 수확이 신통치 않습니다. 뭐 바다 한 일인데 할 수 없지. 뭐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못 잡으면 또 내일 많이 잡으면 되지. 오늘 많이 잡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만선 기대할 수 있는 내일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살아온 30년 어부 생활입니다. 한평생 푸른 곳간에 기대어 살아왔습니다. 바람 따라 흘러가던 구름도 잠시 발길 멈추는 곳. 하늘과 맞닿을 듯 높고 험준한 땅은 꽃처럼 활짝 핀 배추들로 푸른 물결 이룹니다. 백두대간에 자리한 푸른 공원. 보잘것없던 황무지는 사람 손길 닿으며 기름진 땅이 됐습니다. 그곳에 산모마을이 있습니다. 해발 1100m, 대관령자락에 위치한 안반댁이. 떡 맺힐 때 쓰는 안반처럼 생겼다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안반댁이 마을이 있는 왕산면 일대는 국내 최대 고랭지 채소 재배단지로 유명하죠. 그 중에서도 배추 농사가 제일 큽니다. 50여 년 전만 해도 이곳은 자갈투성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화전민들이 들어와 비탈진 땅을 일일이 손으로 일궈 지금의 고랭지 밭이 탄생한 거죠. 초창기에는 이제 나무 뿌리도 많고, 그다음 돌도 뭐 많고, 경사도 심하고 하니까 밭 갈다가 막 소도 굴르고 사람도 굴고 막 이런 에피소드도 많이 있었죠. 김장 배추와 달리 고랭지 배추는 봄에 심어 여름부터 수확합니다. 일교차 큰 곳에서 자라기 때문에 수분이 적고 단단한 것이 특징이죠. 여기 배추는 이제 생육 기간이 길 만큼 이 몸이 단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르지도 않고, 심지어는 김치를 담궈 놓으면
3년이 가도 물르지 않아요. 3년. 그 정도로 여기 배추가 몸이 단단하고 맛이 좋습니다. 비탈지고 험준한 땅. 물 대기가 쉽지 않아 논농사는 엄두도 못 냈죠. 그러던 중 찾아낸 것이 고랭지 채소였습니다. 거친 땅 일궈 터 잡기까지 묵묵히 일손 덜어준 일소 누렁이 도움도 컸습니다. 제대로 된 길 하나 없을 때는 밭에 농기구 들이는 것도 불가능했으니까요. 박만석 할아버지도 한평생 일소 부리며 농사지어 왔습니다. 아이 우선 들모셔야지. 기계는 쿡쿡 찌면은 그게 부패가 가지 썩은. 그런데 소가를 가는 건 그건 덜 하지. 그건 더 돼요. 아이 잘해요. 말 잘 듣고 가로도 뭐 올라서라면 올라서고 내려서라면 내려서고 쉬어가서 하면 쉬어가고. 아이 뭐 말을 잘 들으니 자랑이 뭐 할 게 많지 뭐 그런 게지 뭐. 오랜 시간 호흡 맞춰 일하다 보니 척하면 착입니다. 농기계보다 더디긴 하지만 정교하게 밭 갈아내는 솜씨는 기계 못지 않습니다. 농기계 부려 농사짓는 세상이지만 자투리 땅이나 돌 많은 곳은 기계보다 소쟁기질이 더 빛을 발합니다. 곱게 갈린 밭에서 나온 것은 감자. 고랭지 채소밭인 왕산면 일대에서는 배추뿐 아니라 씨감자 농사를 짓기도 합니다. 배추나 이 무를 하게 되면은 계속 이제 뭐 2, 3년 하면은 병이 와가지고 작물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자를 한번 심고 그 기듬에 또 무나 배추를 심으면 아주 잘 되고 그러니 전국에서 이제 이 상인들이 찾아오고 이러겠지. 왕산면 고단리는 강릉에서 감자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이죠. 늦여름에 수확한 씨감자는 전국으로 팔려나갈 정도로 유명합니다. 뜨거운 햇살과 서늘한 바람에 감자가 연그러가고 있습니다. 밭에서 돌아온 박만석 할아버지가 분주합니다. 여름거지 끝내고 잘 말려둔 옥수수대로 소염을 준비하려던 참입니다. 단맛 살짝 도는 옥수수대는 소가 좋아하는 여물 중 하나. 여름에만 맛볼 수 있는 별미죠. 아이 잘 먹어요. 이건 들구물에 해요. 먹으면. 이거 요새는 아직 이게 최고 좋지 뭐. 이곳에서는 집보다 옥수수대 구하기가 더 쉽습니다. 거기에는 지프 저 농고사에서 사오잖아요. 한 차 140만 원 주고 한 차 사다가 사료하고 섞어서 내이지. 아버님 여기는 집은 없나요? 여기? 아 이거 논이 없는데 집이 없지요. 논이라고 없잖아요. 저기 강릉 내려가야 시내 내려가야 돼. 영남으로 내려가야지 논이 있지. 논이 없다 보니 볏짚이 귀한 동네. 소 먹일 것은 사와야 합니다. 농사철 가장 많은 시간 함께 보내는 일소. 적적한 할아버지에게는 벗이자 고마운 일꾼입니다. 왕산면 고랭지 채소밭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솜에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배추 밑동 쉽게 잘 잘라내는 요령은 따로 있답니다. 이 칼무게로 해야지 하루 종일 하면은 이게 작으면 힘이 들어서 안 돼요. 칼무게로 무게로 이걸 내려 찍어야 되니까. 올해도 배추가 잘 여물었습니다. 꼭 저같이 생겼죠. 잘 생겼습니다. 그리고 고냉지에서 커가지고 아주 맛도 좋습니다. 아주. 보십시오. 알도 꽉 차고. 배추 출하 시기는 날씨 따라 결정됩니다. 지대가 낮은 산 아래에서 위로 가면서 차례로 수확합니다. 오던 복사로 약 한 4대 정도 되는데요. 여러 사람이 이 뼈아래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더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오늘 계획은 4대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포기수로 하면 얼마예요? 포기수로는 한 차에 보통 한 3,000포기 정도 실리는데 한 만은 3,000개 정도 되겠죠. 준비는 해놔. 트럭 넉 대 분량 수확하려면 허기진 배부터 채워야겠죠. 가리 없으면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배추밭에서 갓 따온 배추 한 폭이면 별 반찬 필요 없습니다. 아, 이놈 꼬시겠다. 아, 술 안 먹으려면 빨리 가서 일해요. 양념에 잘 버무린 돼지고기 볶음 하나만 있으면 푸짐한 새참입니다. 너무 좋나 이제. 아, 이거 먹으면 아주 꿀맛이에요 이거. 예나 지금이나 일한 뒤에 먹는 새참은 꿀맛이죠. 술을 안 먹더라도요, 뭐야, 고기 먹어. 단맛도 나고, 고소한 고신맛도 나고, 그다음에 좀 향도 있고, 이게 먹으면 먹을수록요, 뭐 말로 표현은 못하고 하여튼, 이 현장에서 바로 이거 따가지고, 이렇게 바로 먹으면 아주 끝내줍니다. 그늘 하나 없는 배추밭 작업이 녹록지 않지만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잘 자라준 배추 덕에 고단함 잠시 잊었습니다. 산 높고 골 깊은 곳은 물도 맑습니다. 왕산면 고랭지 채소마을 중에서 오지로 불리는 바람부리 마을이 그렇죠. 해발 700m에 자리한 마을. 10가구 정도 사는 이곳에서도 대부분 배추 농사 짓고 살아갑니다. 코앞에 밭을 둔 박흥동 할아버지는 하루에도 여러 번 배추밭 들락거립니다. 출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배추가 그쪽에 자연이 커도 이게 빨리 크면 서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제대로 결국 제대로 안 되거든. 이걸 넣어서 이렇게 쳐줘야지만이 이 이제 결국 제대로 크게 잘 안 돼. 농부 마음 다 그렇듯 수확할 때까지는 한시도 눈길 거둘 수 없습니다. 자식 키우는 게나 한 가지죠.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 애착을 가지고 그 끝까지 봐주고 이제 키워줘야지. 농부에게 잘된 한 해 농사만큼 뿌듯한 일이 또 있을까요? 박흥동 할아버지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날 더운데 마을 밭에 맨날 나가요. 배추가 보러. 배추가 잘 됐어. 잘 되지 뭐 배추가 뭐. 우리가 내년 농사 또 하고 하려면 깨끗이 매야 돼. 풀 씨가 뭐 함께. 그래서 벌써 지금 2번째를 매고 있어요. 김을 매야 돼 우리가. 오늘도 오전에 식전부터가 김매서 옷 다 적시고.
뭐 하려고 그래? 산골에서는 야생 돌배도 좋은 먹을거리. 흠집 많고 볼품 없지만 맛은 그만이라네요. 이게 검해지면 먹을 수 있는데 이 노란 건 못 먹어. 노란 건 먹으면 엄청 쉬워. 기절해. 오늘 기절해 이거. 털어 걸렸다 그것도 다 줘는 안 돼. 지난해까지 전기도 들어오지 않던 오지 마을에 박흥동 할아버지가 터를 잡은 건 50년 전. 가진 것 별로 없어 선택한 곳이었습니다. 남이 보면 연애했다 그러는데 있잖아. 연애라고 어디 저 굴뚝목태도 한번 둘이가 앉아본 적이 없다. 그래도 그냥 얼떨결에 결혼한 거야 그냥. 에이. 아들 셋 낳고 사는 동안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죠. 이곳에서 부부는 뿌리 내리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마을에는 1년 내내 땔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름에도 해지면 서늘해져 자주 불을 떼야 합니다. 자다 보면 밤바닥이 너무 찬 거야. 그래서 이제 불을 가끔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떼줘야 돼요. 그래서 밤바닥이 눅눅하지 않고 괜찮아요. 그래서 여름에도 여기는 불 떼는 데가 여기에 이렇게 추워서. 그래서 더위 모르고 살았습니다. 어둠이 빨리 찾아오는 산골 마을. 저녁 준비도 꽤 이른 편입니다. 작년에 직접 기른 배추로 담근 김장김치는 여전히 맛이 좋습니다. 배추가 맛있거든요, 여기는. 그래가지고 가을에 담아서 지금까지 계속 이 김치만 먹고 이 햇김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계속 이 무김치만 먹어요. 이제 김장할 때까지 안 담아요, 김치는. 재료가 좋으니 맛은 두말할 나위 없겠지요. 밭농사 주로 해 논이 없는 마을. 밤이 되면 뚝 떨어지는 기온 때문에 이 마을에 없는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삼겹살에 싸면 딱 그만인데. 맛있네. 맛있지? 원래 여기는 선풍기도 안 써요. 그리고 이제 모기 걱정은 안 해도 돼. 여기 날파리도 안 들어오잖아요. 날파리도 막 들어오고 시내 같은 막 들어오고 문 못 열어놓잖아요. 우리 시내 가면 문 못 열어놔. 모기가 시꺼먼 이만큼 향이 들어온다니까. 근데 여기는 모기 없잖아요. 시원하고. 한여름에도 모기, 더위 없이 사는 혜택 누릴 수 있는 곳. 산 높고 골 깊은 고랭지 마을의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험준한 산세에 가려져 있던 산골짜기가 그 속살을 드러냅니다. 골 깊은 만큼 천혜의 비경 꼭꼭 숨겨뒀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금강산을 쏙 빼닮았다 하여 작은 금강산, 소금강이라 이름 붙였지요. 뜨거운 햇볕 아래 짙은 녹음과 시린 계곡은 무사람들 불러드립니다. 오늘은 여름철 소금강이 품고 있는 비경 찾아 떠납니다. 오대산 동쪽 기슭에 자리한 소금강은
예로부터 강릉 소금강, 명주 소금강이라 불릴 만큼 경관이 빼어났습니다. 오대산 노인봉에서 시작된 물길은 골짜기를 타고 흘러내려 절경을 빚었지요. 산길 따라 오르다 보면 때묻지 않은 자연의 보석들이 수시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물 맑은 곳에 고기 모이는 법, 그야말로 물반 고기 반입니다. 기가 막히는 거 한번 보여줄게요. 이 솔방울로 제대로 던져요. 솔방울 하나에 물고기가 모여들었다 흩어지며 장관을 연출합니다. 물고기에 빼앗겼던 시선 거두고 다시 계곡 따라 산에 오릅니다. 걷다 보니 커다란 바위가 눈에 들어옵니다. 소금강이라고 선명하게 새겨진 글씨, 율곡 이이가 남긴 흔적입니다. 율곡 이이가 벼슬을 잠시 뒤로 하고 고향에 나중에서 이 계곡에 들어오니까 너무나 아름답거든. 생각하니까 금강산의 특소판이다. 그래서 이제 친필로 여기 소금강이라고 썼어요. 그때부터 소금강의 명성 자자했습니다. 골짜기 따라 더 깊숙이 들어서면 아름다운 풍경이 두루마리처럼 펼쳐집니다. 몇백 년 전부터 변함없이 무사람들 마음 사로잡았던 비경이죠. 소금강은 끝없이 이어지는 시원한 물길과 울창한 숲길을 함께 즐길 수 있어 여름에도 많은 이들이 찾습니다. 발길 옮기는 곳마다 다양한 경치 볼 수 있는 것이 소금강의 매력. 숲하고 또 어우러진 길도 있고요. 다리도 있고 좁은 길도 있고 또 넓은 길도 있고 그래서 참 좀 이렇게 다양한 길이 있어서 또 이렇게 걷는 그 묘미가 또 있어요. 식당암, 독특한 이름은 오래된 사연에서 비롯됐습니다. 신라 마지막 경순왕이 고려 저 왕건한데 나를 내주고 그 경순왕 아들 그 마이태자가 이 길에서 운전했단 말이야. 운전하면서 여기 올라가면은 그런 골 옆에 올라가면은 아미산성이라 있어요. 그 마이태자가 만들었던 아미산성인데 거기 이제 산성을 구축해가지고 여기서 군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식당이 여기서 밥을 먹였다 해서 이 식당 아니에요. 깎아지른 듯 병풍처럼 둘러쳐 있는 기암절벽과 바위 틈에서 자란 나무들이 빚어내는 풍경은 그야말로 한 폭의 산수화. 여름 소금강의 경치에 취해 걷다 보니 어느새 출출해졌습니다. 평평하고 넓은 식당암에 둘러앉아 가쁜 숨을 잠시 돌립니다. 참외 하듯이 이 물이 많다 물외래 했다고 갈증해소한다고.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른들 부를 때 물외라 그랬어. 물외. 물이 많다고 그래서 물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산에 다닐 때 이거 많이 먹으면은 갈증 해소가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몇천 명의 군사가 한꺼번에 식사했다는 식당암은 경치도 빼어나죠. 식당암 떠나 물길 끼고 계속 오르다 보면 소금강의 또 다른 백미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나선 지 어느덧 2시간. 물줄기가 시원하게 떨어지면서 내는 청아한 소리가 등산객들을 먼저 반깁니다. 구룡폭포. 9개의 크고 작은 폭포가 연이어져 하나를 이루는 모습이 꿈틀거리는 용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지요. 금강산에도 이 구룡폭포가 있고 우리 소금강에도 구룡폭포가 있습니다. 이제 그 폭포마다 조금의 이제 그 차이는 있지만 많이 닮았다고 그럽니다. 이 폭포까지도 닮은 곳이 바로 소금강에 이제 구룡폭포가 있습니다. 소금강 구룡폭포는 그 빼어난 자태가 금강산 구룡폭포와 견줄만하다 해서 따온 이름이기도 합니다. 산을 따라 걷다 보면 굽이굽이 마주하게 되는 풍경들. 기이한 모습에 독특한 이름을 가진 볼거리가 넘쳐납니다. 소금강 계곡 중류에 있는 만물상도 그중 하나죠. 바위를 보는 위치와 사람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렇게 소금강은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 보듬고 있습니다. 첩첩산중 5대 산자락. 나지막한 산 아래 소금강 계곡 따라 소박하고 작은 절 하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산사에 퍼지는 진한 커피 향이 사람들 불러 모읍니다. 이곳에서는 직접 원두를 볶고 갈아서 마십니다. 절이라고 해서 녹차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커피 넣었잖아. 그거 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스님들이나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걸 마셨어요. 녹차만. 근데 그때는 커피가 없어가지고 또 이제 서양에서도 마찬가지라 서양에서도 커피만 마셨어요. 누가 수행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녹차가 없어가지고 커피만 있어가지고. 커피나 녹차나 수행자들 정신 맑게 하는 건 매 한 가지. 드리는 정성도 다를 바 없습니다. 기계가 하면 기계가 싹 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시기만 합니다. 그러면 어떤 그 음식의 소중함을 모를 것 같아요. 그 음식이 만들어지기까지 그 과정, 그 과정이 힘든 과정을 알았을 때 그 마시는 맛도 달라질 것 같아요. 평소 간편하게 즐기던 커피 한 잔, 이곳에서는 오랜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만 그 구수한 맛 볼 수 있지요. 이번에는 맷돌이 등장했습니다. 손쉽게 갈 수 있는 기계를 쓸 수도 있지만 이 또한 음식 귀하게 여기는 마음인 거지요. 볶은 원두 넣고 3번 정도 반복해서 갈면 우려내기 알맞은 고운 커피가루가 나옵니다. 이제 물 붓고 커피 내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커피가 다 제도를 해놓고 그 시간은 한 30초 정도 우리가 그 텀을 두거든. 그거는 뜸들인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이 모든 일이 그렇대. 어떤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뜸들이는 시간이. 커피도 마찬가지야. 커피 향이 진하게 우러날 때까지 바삐 살아온 마음 내려놓고 그저 기다리면 그만이지요. 이곳에서 마시는 커피는 사발커피. 잔은 달라도 신선한 맛은 일품입니다.
지금의 커피도 인연이며 소통이며 우리 더불어 사는 매개체. 그래서 다른 어떤 운동보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저는 행덕사에서는 커피를 마시고 커피를 대접하고 할 겁니다. 장소는 달라도 커피를 통해 나누는 마음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소금강 계곡 물줄기는 현덕사 앞 계곡까지 이어집니다. 구수한 커피 한껏 즐기고 난 뒤 시원한 계곡 물놀이 나섰습니다. 고즈넉한 계곡에 앉아 신선 노름이 따로 없습니다. 물의 위력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해. 이 물은 이제 그 막히면 머무르고, 그것도 힘을 모아가지고, 또 물을 모아가지고 또 넘어가고, 또 그것을 또 막히면 또 넘어가고,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햇빛 받아 정발해서라도 또 넘어가고. 흐르는 계곡물에서도 세상 이치 배우는 거지요. 시원한 계곡물에 발 담그고 산 위에서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 맞고 있으니 고단했던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 위로받는 듯 합니다. 진고개에서 발원해 소금강 거쳐 흐르는 연곡천, 그 끝자락에 연곡면 퇴곡리가 있습니다. 논농사 짓고 사는 이곳 사람들에게 연곡천은 생명의 젖줄. 심한 가뭄에도 물 걱정 한 번 안 하고 살았다 합니다. 여름이면 마을 사람들은 이곳에서 철렵 즐기며 더위 식혀왔습니다. 하도 이게 몇갈 빠져나가가지고 여기서 일명 이제 기름조화라 그러는데 이제 지역마다 이제 그 부르는 이름이 틈 틀립니다. 고여있지 않고 흐르는 물은 맑고 깨끗해 다양한 민물고기들의 서식지가 됐죠. 수수미꾸라지, 피라미, 쉬리 등이 연곡천 주인입니다. 퇴곡리 토박이들에게는 어릴 때부터 수시로 드나들던 연곡천이 최상의 피서지였습니다. 부지런히 족대로 물살 가르다 보면 어느새 먹을 만큼 고기가 잡히곤 했죠. 하시는 것도 없이 이렇게. 내가 제일 축하죠. 이거를 가다가 푹 쏟아봐봐요. 거기 뭐 여태까지 하는 게 다 무효 아닙니까? 내가 제일 1등입니다. 열심히 잡은 고기 챙겨 들고 집으로 향합니다. 연곡천에서 잡은 고기는 얼큰하게 양념한 국물에 넣고 매운탕으로 끓여 먹는 것이 제격. 생선은 밀가루 좀 뭉쳐야지, 옷을 좀 입어야지 좀 번들번들한 기도 없고 맛도 나지. 그냥 너무 민둥민둥하면 맛이 없잖아요. 보기도 그렇고. 진하게 우러난 국물. 갖가지 채소까지 들어갔으니 매운탕 한 그릇이면 별 반찬 필요 없습니다. 땀 흘려 잡았으니 그 맛이야 오죽할까요? 이곳 사람들은 연곡천이 있어 살만합니다. 우리가 농촌에 살 수 있는 어떤 생명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하천이죠, 연곡천이죠. 네, 농수로도 하고 또 우리가 먹는 음용수로 먹는 물, 상수도도 여기서 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연곡천은 진짜 우리 연곡 면면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하천이죠. 소금강 계곡 물길은 굽이굽이 흘러 생명의 젖줄이 되고 그 땅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을 품었습니다.
곳곳마다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음식이 있습니다. 자연 환경과 거두는 곡식 따라 주민들이 즐겨온 음식이 있는가 하면 집안마다 전해 내려오는 음식도 있죠. 강릉에도 대물림되어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맛이 있습니다. 삶에서 자연스럽게 빚어진 음식이지요. 오늘은 맛에 담긴 오래된 이야기를 따라 나섭니다. 예부터 길하고 상서로운 땅이라 불렸던 서지마을. 오래전부터 창녕 조씨가 뿌리 내리고 터 잡은 곳입니다. 이 종가에는 창녕 조씨가 10대째 살고 있습니다. 창녕 조씨 종가에는 대물림되어 내려오는 음식이 있습니다. 시어머니에서 며느리로 전승되어 온 손맛은 바로 포식회. 이름부터 낯선 이 음식은 말린 생선포로 만듭니다. 식혜하려고 노랑태 노랑태를 지금 뼈를 아시고 있어. 포식회는 1년 12달 제사가 끊이지 않았던 종가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음식이지요. 종가니까 제사가 많죠. 종가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제사 많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제사 때는 꼭 이 건어물을 써요. 포를 쓰고 그 다음에 어물도 쓰지만 그래서 제사가 많으니까 포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 생긴 음식이 포식회입니다. 이게. 가자미 식혜처럼 생물 생선을 쓰지 않고 말린 생선포를 넣어 만든다고 해 붙여진 이름 포식회. 결혼해 와서도 시부모한테 배웠어. 시어머니한테 배우고 그 집안 어른들한테 서로 내왕하면 가르쳐주고 그래. 그런데 이제 며느리한테 물려줘. 그런데 며느리가 잘한다고. 그러니 마음이 든든해. 90 넘은 김상기 할머니 손을 거쳐 이제는 9대 종부 최영간 씨가 물려받아 대를 잇고 있지요. 무를 먹으면 모든 게 편안해. 속이 이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이 무에서 나오는 그래서 이 밥과 생선과 무가 합쳐서 삭으면은 이게 소화되는 반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가 꼭 들어가야 되죠. 지금 넣는 건 뭔가요? 네, 엿기름, 질금가루라 이러죠. 그게 모든 걸 삭히는 거죠. 뼈도 이게 어지간히 들어가고. 포식회는 잘게 썬 생선포에 채 썬 무와 엿기름, 고춧가루, 찹쌀밥 한데 섞어 삭힌 음식입니다. 다른 식혜와 달리 좁쌀 대신 찹쌀로 고두밥 지어 넣는 것이 특징. 밥이 아주 잘 됐어. 어떻게 하면 잘 되는 건데? 아주 잘 퍼졌다고. 밥 쌀같이 잘 퍼지고 그래서 잘 됐다고. 포식회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조금씩 해먹던 음식입니다. 고춧가루를 넣어
매울 것 같지만 삭히고 나면 맵지 않고 은은한 맛이 나지요. 식혜가 아주 완성이 잘 돼. 이제 새기기만 하면 돼. 요런 단지를 갈보 단지라 이래. 이쁘다고. 그러니까 요런 단지에다가 하나 꼭꼭 넣어서. 보름 정도 지나면 알맞게 삭은 포식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조상님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면은 거기에 나온 부산물로 또 다시 그 다음에 어른에게 또 밥상을 차릴 수 있는 자료가 또 나오고 그렇게 종갈한 그런 집 음식도 그런 음식이 만들어지는 거. 음식 하나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포식혜가 탄생했고 여태껏 변함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포식혜는 부드럽고 소화가 잘 돼 어르신들 밑반찬으로 그만이지요. 긴 세월 지켜온 음식에는 종부들의 지혜가 녹아 있습니다. 사시사철 짙은 푸른빛 변하지 않는 소나무. 강릉에는 하늘로 쭉쭉 뻗은 금강송이 숲을 이루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소리향기 가득하지요. 울창한 소나무 숲은 그늘 드리우고 바람 시원하니 여름철 마을 사랑방으로도 그만입니다. 강릉은 가는 곳마다 소리요, 푸른 소리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앞에 경치 보시다시피 찰져스러한 소리. 옛날부터 강릉 지방에 소나무가 많아가지고 일제 때부터 소나무에 흉터를 내가지고 공진까지 받아가지고 그 잔재가 아직도 있다고. 내가 큰 소나무는 이렇게 십자리 이렇게 톱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 한 잔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맛있게 잘 드십시오. 아이, 고맙습니다. 소울 향기 가득한 고장. 이곳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송엽주 빚어 마셨습니다. 솔잎술이라 하면 강릉이 하면 원조가 아닌가 내가 그런 생각도 하는데 정말로 이 강릉에서는 소나무 솔잎술이라 하면 옛날부터 좀 했습니다. 소나무 벗삼아 송엽주 한 잔이면 세상 시름 다 잊었죠. 송엽주는 주로 솔잎으로 빚습니다. 솔잎은 쓰임새도 다양한데요. 술 빚기 전 신선한 생솔잎 물에 넣고 끓이면 술 담글 때 쓸 항아리 살균하는데 이만한 게 없다 합니다. 단지 속에는 쓰지 않고 놔두게 되면 여러 가지 균들이 많이 있잖아요. 잡균을. 그래서 이 솔잎 속에는 탄닌 성분도 있고 해서 그 솔에 있는 성분들이 그 소독을 깨끗하게 해주는 거죠. 예부터 술은 정성으로 빚는다 했습니다. 제대로 된 술맛 내려면 고두밥 하나째 있는 것도 소홀히 할 수 없죠. 최대한 수분을 적게 쪄내는 것이 관건. 송엽주는 술밥 지을 때 솔잎 넣어 빚는 것이 특징입니다. 겨울에 미리 채취해둔 잎을 쓰지요. 12월에서 1, 2월 성장이 멈춰 있는 그때 이제 솔잎을 채취해가지고 살짝 쪄서 말려놨다가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준비해두었던 솔잎 넣고 뜸들이면 송엽주를 위한 고두밥이 완성됩니다. 여름에는 고두밥이 쉬지 않게 서둘러 바람에 말려야 합니다. 골고루 펴서
바람 통하도록 길을 만들어 주는데 좋은 술 빚기 위해 여간 정성 들이는 게 아닙니다. 송엽주는 2번 빚습니다. 보름 전 담가둔 밑술에 덧술을 더하는 식입니다. 한 번 빚는 술보다 2번 빚으면 술의 깊이라든가 향이라든가 이런 게 훨씬 더 좋아지고 오늘 이렇게 빚는 술은 약주를 거르잖아요. 용수를 박아 약주를 얻는 게 2번, 3번 빚는 술에서 그 약주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발효된 밑술 꺼내 찹쌀로 준 고두밥과 섞어 또 한 번 빚는 작업. 이것을 덧술이라고 하죠. 맑은 술을 얻기 위한 방법입니다. 두 번 빚은 술을 항아리에 넣고 또다시 보름을 지내야 술이 완성됩니다. 정성스레 빚었으니 이제 기다리면 되는 일. 나머지는 시간이 할 일이지요. 박아두었던 용수 위로 잘 익은 술이 올라왔습니다. 한 달을 기다려 얻은 송엽주입니다. 맑은 술 퍼내고 나면 나머지는 주머니에 넣어 거릅니다. 그러면 우윳빛 진한 막걸리가 되는 거죠. 한 잔에 마시는 술에 그 오랫동안 기다림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뭐 술 한 독이지만 한 달 넘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술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거 하나에 없이 정성을 많이 들여서 빚는 술이 되는 거죠. 자연에서 재료를 찾고 기다림과 정성으로 빚어낸 맛. 이곳이 오랫동안 품어온 소중한 음식입니다. 산이 감싸고 너른 들판이 펼쳐져 있는 사천마을. 이곳에도 대를 이어 전통의 맛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은정 씨 가족은 3대째 전통 한과 만들어 왔습니다. 반죽부터 튀밥 부치기까지 모든 과정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한과 만드는 기본 바탕이요. 가장 기본적인 바탕인데 찹쌀로 만들어서 말려서 저장해놨던 걸 다시 녹여서 튀기기 전 과정. 튀기는 작업은 기름 온도 잘 맞춰야 합니다. 찹쌀 반죽을 먼저 저온의 기름에 담가 두었다가 끓는 기름에 옮겨 튀겨야 2배로 커지면서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찹쌀이 숙성이 됐을 때 이렇게 부푸는 성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 어른들이 이걸 어떻게 아셨는지 저희도 참 신기하다고. 한과 잘 만드는 비법, 대를 이어온 집안의 보물인 셈이죠. 어머니가 한평생 가족들을 위해 만들어 온 한과 10년 전부터는 딸이 물려받았습니다. 고무장갑은 왜 끼셨어요? 이거 묻히려고. 조청 바르고 튀밥 붙이는 작업. 일일이 손이 안 갈 수 없습니다. 90 다 된 어머니가 솜에 걷어 붙이고 거들어주려 나섰습니다. 시어머니와 했던 일, 이제는 딸과 함께합니다. 내가 시어머니한테 배웠어.
내가 이 동네 담 가르쳐줘. 이 원조다. 원조. 형편 어려웠던 마을은 한과 덕분에 살림살이 나아졌지요. 이곳 사람들은 변치 않고 그 맛을 이어가며 살아갑니다. 아무래도 맛의 차이는 저만 아는 것 같아요. 약간은 있어요. 약간은 있어서 그래도 엄마가 해서 주셔가지고 먹을 때가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어릴 적 기억에. 누군가에게는 열심히 살았던 기억이고 또 누군가는 삶의 지혜를 담아냈던 음식. 이곳에 오랫동안 전해져 오는 맛에 담긴 이야기입니다. 삶에 지칠 때 사람들 발길은 자연으로 향합니다. 자연에 파묻혀 걷다 보면 어느새 찾아오는 마음의 평온. 걷는다는 것은 참으로 소박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박한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강릉 바우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길 걷다 보면 강릉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들과 마주하게 되죠. 그리고 그 길 끝에 사람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릉 마지막 여정, 바우길 따라 떠납니다. 바우길은 백두대간 산맥에서 바닷가까지 350km, 18개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강릉의 진면목을 느낄 수 있는 길이지요. 강릉 문턱인 대관령 옛길부터 걸어봅니다. 지대가 험난해 대굴대굴 구른다 하여 강릉 사람들은 대관령을 대골령이라 불렀습니다. 먼 옛날 험한 산길이지만 이 길 지나야 한양 오갈 수 있었죠. 옛날부터 영동과 영서를 연결하는 길로 영동에 있는 분들이 한양을 가기 위해서는 꼭 이 길을 통과해서 갔어야 되는 길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양에서 영동, 강릉이나 이제 이 영동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길을 반드시 걸어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순수하게 현재까지 남아있는 오로지 그냥 옛길 그대로 이제 보존되어 있는. 신사임당을 비롯해 많은 이들이 이 길을 지나다녔고 송강정철은 이 길을 걷고 나서 관동별곡을 썼다 합니다. 김홍도는 대관령 중턱에서 이곳 풍경을 화폭에 담기도 했죠. 옛 모습 잘 간직하고 있는 대관령 옛길. 길을 걷다 보면 보기 드문 귀한 야생 식물들 만나기도 합니다. 도볼 한번 이렇게 갈아보세요. 하얗게 일어납니다. 알고 보면 더 진귀한 식물들. 이런 용도로도 썼지만 그 아주 섬세한 목공에 그 아주 부드럽게 해서 면을 아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또 이걸 사용을 했어요. 서두르지 않고 주위를 둘러보면 옛길의 속살들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옵니다.
오랫동안 이 대관령 예끼를 우리 선조들이 넘어다니면서도 이게 이 식물이라든가 다른 야생화들이 자랐던 것을 우리도 지금 현 시대에 변함없이 볼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뭐 행복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길을 찾아 걷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소박한 행복이라 할 수 있겠지요. 대관령 고개에 올라서자 시원한 바람이 먼저 반겨줍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것은 드넓은 초원. 길 위에서 만난 광활한 자연. 잠시 복잡한 마음, 근심 다 내려놓게 됩니다. 내려오면서 바라보는 이제 초원도 좋지만 또 하늘, 우리가 평상시에 살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하늘을 마음껏 쳐다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뭐가 그리 바빠 하늘 한 번 올려다보지 못했을까요? 돌이켜보니 참 부질없었다 싶습니다. 바람 따라 또다시 나선 길. 복잡하게 엉킨 마음의 실타래 하나씩 풀어냅니다. 대관령 옛길 걸은 지 2시간 남짓. 도착한 곳은 반정, 옛길의 반을 뜻합니다. 반정 전망대에 올라서니 강릉 땅이 눈에 들어옵니다. 강릉 문턱이라 할 정도로 이곳 사람들 대관령 옛길 없이는 못 살았습니다. 아주 또 재미난 얘기는 이 밑에 겨울이 되면 눈이 많이 쌓이니까 실제 사람들이 넘나들기가 굉장히 불편했다고. 그럴 때에 이 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 사시는 분들이 이 대관령 옛길을 넘어 대관령을 넘어갈 수 있는 옛날 지금 요즘 말로 얘기하는 셀파나 포토 같은 사람들도 이 밑에서 상주했다는 거예요. 걷는 곳마다 저마다 이야기와 삶이 녹아있는 길. 바오길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길은 다시 이어져 푸른 바다로 향합니다. 사천 해변에서 남항진까지 이어진 바오길 5구간은 동해 정취 물씬 느끼며 걸을 수 있는 코스. 산맥에서 바다로, 다시 바다에서 산맥으로 길이 이어져 다양한 풍경을 볼 수 있는 것이 바오길. 땀 흘리며 산길 걷다 내려오면 푸른 바다가 지친 발걸음 반겨줍니다. 끝없이 이어진 바닷길 따라가다 보면 이곳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동진역까지 이어지는 산후의 바닷길 8구간. 바오길 위에 작은 항구 안인항이 있습니다. 이곳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바다가 삶의 터전. 김정만 씨도 한평생 고기 잡으며 살아왔지요. 안인항은 꼬리 부분에 노란 테두른 참가자미가 유명합니다. 동해 바다는 물이 항상 맑고 깨끗하잖아요. 오염이 안 돼 있고 이 가지고 노란 참가자미는 오염이 안 된 곳에서만 서식하고. 봄부터 많이 잡힌다는 참가자미. 올해는 바닷물 수온이 높아 시기가 늦었습니다.
가자미 많이 나는 동네의 별미는 가자미 물회. 잘게 썬 가자미 휘에 갖은 채소 넣고 양념한 육수까지 부으면 달아난 입맛까지 돌아오게 한답니다. 바웃길 위에서 만난 별미 중의 별미죠. 바다를 떠나 길은 다시 경포 습지로 향합니다. 바웃길은 산과 바다 그리고 호수로 이루어져 다채로운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니냐 그거는 그걸 왜 댕기나 밑에 댕겨 왜 그걸 댕기고 강릉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오가던 길로 가는 곳마다 정겹고 소박합니다. 저 그물 칠까? 경포 습지에는 진흙 속에서 때를 기다린 홍년과 백년이 꽃망울 터뜨리며 장관을 이룹니다. 멸종위기 식물인 가시연도 50년 만에 꽃 피웠지요. 진귀한 모습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가시연 같은 경우에 눈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거칠어 보이지만 이게 왜 가시가 났냐면 잎이 다른 연 잎에 비해서 상당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가 난 겁니다. 이 길을 걷지 않았다면 볼 수 없었을 절경. 걷는다는 것이 참으로 행복한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포 습지 지나 초당마을에 닿았습니다. 두부 맛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초당 두부 그냥 지나칠 수 없지요. 잠시 쉬어갈 겸 걷느라 허기진 배 달랠 겸 자리 펴고 앉았습니다. 강릉 사람이라면 초당 두부에 대한 추억 하나씩은 있답니다. 우리 어릴 때는 여기서 이 버스 초당에서 시내 나가는 버스에는 항상 두부 다라가 이제 쫙 있는 거야. 두부 다라. 어? 꼬박으로. 그리고 그 두부 다라는 이제 시내에다가 두부 팔러 나가시는 거야. 그 두부. 바다에서 고기잡이 수월하지 않았던 초당마을에서는 어머니들이 두부 만들어 먹고 살았습니다. 옛날엔 저 불 떼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밤에 12시에 일어나서 두부 해갖고 새벽 6시 버스에 갖다 시장에 파는 아줌마들 갖다 주고 와서 또 해갖고 또 오후에 파는 아줌마들 또 갖다 주고 우리 시어머니도 가서 팔았어요. 그렇게 대를 이어온 것이 초당마을 두부. 초당 두부가 맛있다고 소문난 건 바로 이 바닷물 덕분입니다. 이게 이제 바닷물이에요. 초당에서 초당 두부가 이제 제일 다른 지역 두부하고 이제 다른 점이 간수를 바닷물로만 쓰는 거예요. 초당 두부는 만들어지는 건 콩하고 그 물하고 바닷물 세 가지밖에 안 들어가요. 전혀 다른 것 첨가되는 게 전혀 없고. 끓인 콩물에 바닷물 넣는 것이 초당 두부 맛의 비결. 바닷물 넣으면 콩물이 서서히 굳는데 초당 두부 맛이 부드러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몽글몽글하게 살아있는 순두부. 밥상까지 부드러운 식감 그대로 전해지려면 옮겨 담을 때도 신경 써야 합니다. 순두부가 이렇게 막 다루면 깨지면은 부서지면은 식감도 떨어지고 그래요. 뭉쳐 있어야지 그 뭉친 이 몽글몽글한 상태로 이제 보관을 잘해야지. 그런데
드실 때도 그 식감이 좀 살아있고 그렇죠. 순두부 절반은 모두부로 만듭니다. 네모난 나무 틀에 순두부를 넣고 물을 뺀 것이 우리가 흔히 먹는 모두부. 광목천으로 곱게 싸서 나무판을 올리고 그 위에 돌을 올려놓으면 천천히 물이 빠져나갑니다. 이 또한 맛있는 두부를 위한 방법. 나머지는 시간에 맡기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두부는 갓 만든 두부라지요. 손길 닿을 때마다 그 연한 속살 찰랑댑니다. 막 굳혀 썰어낸 따끈따끈한 모두부. 그 맛이야 먹어보나 마나. 어려운 시절 밤잠 설쳐가며 끓여냈던 두부. 그래서 먹고 살만해졌다 합니다. 그래도 두부 하면 이게 그렇게 싫지는 않지. 이걸로 내가 먹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애들 키우고 그러고 산 생각에 따라서 이 두부가 그렇게 싫지는 않지. 고맙지 하여튼. 길끝에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 산에서 바다로, 바다에서 호수로 다시 산으로 이어지는 350km 18구간. 바오길은 서로를 보듬는 소통과 나눔의 길이었습니다. 야 신난다.